많이 주세요. 아.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비가 내리는 골목길. 저는 오늘도 손수레를 밀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50년. 반세기를 한자리에서 뽑기와 달고나를 만들어 왔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었지만 아이들이 제 앞에 서면 언제나 웃음이 나왔습니다. 설탕 많이 넣어줄게. 그 말 한마디에 아이들 눈이 반짝이는 걸 보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통의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재개발 통보서. 이 자리에서 30일 안에 떠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50년을 여기서 살아왔는데 한 달 안에 떠나라니. 저는 공무원을 찾아갔습니다. 아저씨, 여기는 이제 재개발 구역이에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50년은 그저 한 장의 서류로 지워질 운명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비가 내렸습니다. 손수레를 끌며 골목을 걷는데 문득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40년 전,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 친동생이었습니다. 형, 내가 가게 좀 맡아볼게. 형은 좀 쉬어. 그렇게 동생에게 가게 열쇠와 통장을 맡겼습니다. 한 달 후, 동생은 사라졌습니다. 제 평생 모은 돈, 6천만 원. 가게 권리증까지 모두 들고 증발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친동생이라 고소도 쉽지 않았고 결국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손수레 하나만 남은 채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아저씨, 뽑기 하나 주세요. 그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제 마지막 자리마저 빼앗기려 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남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재개발 조합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더 이상 장사 못해요. 빨리 정리하세요. 안 그러면 강제로 치울 겁니다. 그들은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며칠? 웃기고 있네. 내일까지 안 치우면 우리가 직접 처리할 겁니다. 그들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수레를 붙잡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50년. 이게 제 인생의 끝인가?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아무도 제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늙은 뽑기 장수, 방해되는 존재. 그렇게 세상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골목 끝에서 검은 벤츠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런 골목에 저런 차가 왜? 차가 제 손수레 앞에 멈췄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신사가 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빗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설탕 많이요. 그 순간 제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전 굶주린 아이 하나가 제 앞에 섰습니다. 돈이 없었지만 저는 그 아이에게 달고나 하나를 만들어줬습니다. 설탕 많이 넣어줄게.
그 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했던 기억. 그리고 지금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설마 주인공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신사는 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저 기억하세요. 40년 전, 여기 이 골목에서 제가 굶주려 쓰러질 뻔했을 때 아저씨가 달고나 하나 만들어 주셨잖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때 그 아이. 맞습니다. 당신이 그 아이였군요. 신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날 아저씨가 건넨 달고나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움도 밀려왔습니다. 지금 제 모습을 보십시오.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자리에서 뽑기를 팔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룬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신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저씨는 제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위대한 일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골목 입구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노인네. 아직도 여기 있어? 재개발 조합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엔 인부들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내일까지 치우라고 했잖아. 지금 당장 치워. 그들은 제 손수레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수레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며칠만요.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 더 이상 시간 없어. 그 순간 신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이분한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재개발 조합원이 신사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누구야? 신사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는 한강그룹 부회장 이준혁입니다. 그 말에 조합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강그룹? 그 한강그룹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합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희는 그냥 업무상이라고 해도 이렇게 노인을 협박하는 건 문제입니다. 이 건에 대해 제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원들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한강그룹. 그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 그런데 그 부회장이 40년 전 제가 살린 그 아이였다니. 이준혁 부회장은 제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지금부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아저씨의 과거를 좀 알려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그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4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저는 작은 뽑기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장사가 잘 됐습니다. 매일 아이들로 북적였고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10년을 그렇게 모았습니다. 6천만 원. 당시엔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더 큰 가게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친동생이 찾아왔습니다. 형, 나 좀 도와줘. 사업이 망했어. 저는 동생이 불쌍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피부치.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형, 내가 가게 좀 맡아볼게. 형은 좀 쉬어. 너무 고생했잖아. 동생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가게 열쇠, 통장, 권리증까지 모두 맡겼습니다.
한 달 후, 동생은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집도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6천만 원 모두 인출됐습니다. 가게 권리증도 이미 팔린 뒤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을 모은 돈, 제 인생 전부 하루아침에 날아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친동생이라 민사로 해결하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손수레 하나만 남은 채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찾았으니까요. 아저씨, 뽑기 주세요. 그 목소리가 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이준혁 부회장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제 그 동생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재개발 조합도 조사해야 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그냥 잊고 살겠습니다. 하지만 부회장은 단호했습니다. 아저씨, 정의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저씨가 40년 전 제게 베푼 선행처럼요. 이제 제가 아저씨를 지킬 차례입니다. 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40년 전 건넨 달고나 하나가 지금 이렇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이준혁 부회장이 떠난 후 저는 혼자 손수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그가 저를 도와줄 수 있을까? 40년 전 일을 지금 다시 파헤칠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재개발 조합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인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노인네 경고했잖아. 오늘 안 치우면 우리가 직접 치운다고. 그들은 제 손수레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이것만은. 하지만 그들은 저를 밀쳐냈습니다. 비켜. 저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손수레가 끌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바닥을 기어서라도 손수레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제발, 이게 제 전부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그저 지나쳤습니다. 아무도 저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냥 늙은이 하나 떼쓰는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조합원 하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늙은이 포기해. 시대가 변했어. 당신 같은 사람은 이제 필요 없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필요 없다. 저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50년을 여기서 살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순간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동생과 단둘이 살았습니다. 형, 배고파. 동생이 울먹이며 말하던 날, 저는 동생 손을 잡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뽑기 장수 아저씨가 저희를 불쌍히 여겨 뽑기 하나를 줬습니다. 그날 저는 다짐했습니다. 나도 저 아저씨처럼 살겠다.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시작한 뽑기 장사 50년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손수레는 이미 트럭에 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웃음을 줬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돼야 합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바람만 불어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골목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7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 아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울지 마세요. 저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는 괜찮단다.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뽑기 정말 맛있었어요. 저 할아버지 뽑기 좋아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맙구나. 할아버지도 내가 좋아해줘서 정말 기뻤단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시 올 거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달려와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아이는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한 일, 그게 헛된 게 아니었구나.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구나.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손수레는 이미 사라졌고 저는 빈손으로 골목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끝인가? 그렇게 포기하려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준혁 부회장이었습니다. 아저씨, 지금 어디 계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공원입니다. 갈 곳이 없어서 부회장은 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10분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정말 그가 올까? 아니면 그냥 위로의 말뿐이었을까? 10분 후 검은 벤츠가 공원 앞에 멈췄습니다. 이준혁 부회장이 내렸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모든 걸 조사했습니다. 아저씨 동생 찾았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조합의 비리도 파악했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입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느꼈습니다. 희망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제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준혁 부회장은 저를 한강그룹 본사로 데려갔습니다. 60층 고층 빌딩. 저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부회장실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사무실, 큰 창문 너머로 도시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부회장은 저를 앉히고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아저씨, 이걸 보세요. 그는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한 남자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건 제 친동생이었습니다. 40년 만에 보는 얼굴.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부회장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 현재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40년 전 아저씨한테서 훔친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고 지금은 꽤 큰 건물주가 됐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돈으로 부자가 됐다니. 저는 50년을 손수레 하나로 살아왔는데 동생은 제 돈으로 편하게 살았다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피부치가 이럴 수 있나? 부회장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 기억하시죠? 그들이 아저씨를 쫓아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부회장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 사실은 불법입니다. 토지 소유주 동의율이 법정 기준에 미달됩니다. 그런데도 강행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부회장이 답했습니다. 뒷돈입니다. 조합 임원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부회장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아저씨 동생이 이 재개발 조합의 숨은 투자자입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동생이요? 네. 아저씨 동생이 이 재개발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에 압력을 넣어서 아저씨를 쫓아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40년 전에도 배신했는데 지금까지도 저를 괴롭히고 있었다니.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부회장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제 조사팀이 알아낸 바로는 아저씨 동생이 그 골목 일대 재개발로 큰 이익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방해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아예 아저씨를 몰아내려 한 겁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40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동생이 어디서 무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저를 계속 감시하고 이용하려 했던 겁니다.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부회장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저씨, 화나시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증거를 다 확보했습니다. 이제 반격할 차례입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부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아저씨가 40년 전 제게 베푼 선행. 그게 지금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저씨를 지킬 차례입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부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할 건 없습니다. 아저씨가 제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그 빚을 갚을 시간입니다. 그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법무팀 소집하세요. 그리고 언론팀도 대기시키세요. 이번 건 제대로 밀어붙일 겁니다. 비서가 황급히 나갔습니다. 부회장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제부터 아저씨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한강그룹 전체가 아저씨 편입니다.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40년 만에 느끼는 희망. 제 인생이 끝난 게 아니구나. 아직 싸울 수 있구나. 그날 밤 저는 부회장이 마련해준 숙소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침대.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반격. 정말 이길 수 있을까? 동생과 다시 마주해야 한다. 40년 만에. 두려웠지만 동시에 각오가 섰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 없다. 이제는 맞서 싸워야 한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동생아, 내가 저지른 일,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리고 재개발 조합, 너희도 마찬가지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되찾겠다는 결심. 부회장이 전화했습니다. 아저씨, 준비됐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시작합시다. 한강그룹 본사 회의실. 커다란 테이블 주위로 10여 명의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언론 전문가, 모두 이준혁 부회장이 소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손수레 하나로 살아온 제가 이런 자리에 앉아 있다니. 부회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움직입니다. 정의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는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제 동생 사진이 떴습니다. 이 사람 박진수, 40년 전 친형의 재산을 가로채 도주한 인물입니다. 현재 부산에서 건물주로 살고 있으며 이번 재개발 사업의 숨은 투자자입니다. 법무팀 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까? 부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40년 전 통장 거래 내역, 가계 권리증 위조 서류, 그리고 현재 재개발 조합과의 금전 거래 내역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회계사가 물었습니다. 재개발 조합 비리 증거도 확실합니까? 네. 조합 임원들의 뒷거래, 허위 동의서, 그리고 불법 자금 흐름까지 추적 완료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놀랐습니다. 이 모든 걸 며칠 만에 조사했다니. 역시 대기업의 힘은 달랐습니다. 부회장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제 아저씨가 직접 결정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조용히 합의하는 겁니다. 아저씨 동생과 재개발 조합에 압력을 넣어서 아저씨한테 보상하고 끝내는 겁니다. 둘째, 법정 투쟁입니다. 모든 걸 공개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겁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확실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40년. 그동안 저는 참고 살았습니다. 동생을 용서하려 했고 세상을 원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건 용서가 아니라 포기였습니다. 저는 싸우지 않았던 겁니다. 그 결과 동생은 더 큰 악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법정 투쟁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끝내고 싶습니다. 동생이 그리고 재개발 조합이 제대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부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법무팀 팀장이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사기, 횡령, 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하고 재개발 조합은 배임, 뇌물수수로 고발하겠습니다. 언론팀 팀장도 말했습니다. 동시에 언론 보도를 준비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공론화해서 대중의 관심을 끌겠습니다. 그렇게 압력을 가하면 더 빨리 해결될 겁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실감했습니다. 정말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40년 만에 동생과 다시 마주하게 되는구나. 두려웠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부회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도망만 쳤는데
이제야 맞서 싸우고 있으니까요. 부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저씨는 강한 분입니다. 40년을 손수레 하나로 버티신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아이들에게 베푼 선행. 그게 지금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40년 전 배고픈 아이 하나에게 달고나 하나 만들어준 게 지금 이렇게 큰 힘이 되어 돌아오다니. 그날 밤 저는 다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고소장이 제출됩니다. 동생에게 연락이 갈 겁니다. 동생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놀랄까? 아니면 비웃을까? 하지만 이제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제 편에는 이준혁 부회장과 한강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법무팀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언론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동생에게 배신당한 뽑기 장수 대기업 부회장의 도움으로 반격 시작. 기사 제목이 포털 사이트 메인에 떴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이런 악질 동생이 다 있나? 40년 만에 복수하는 거 응원합니다. 한강그룹 부회장 멋있다.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보며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 편을 들어주다니.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는 아직 선한 사람들이 많구나.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부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저씨 동생이 연락 왔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40년 만에 동생과 마주하게 되는구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만나겠습니다. 40년 만에 동생과 마주했습니다. 한강그룹이 준비한 미팅룸. 저는 테이블 한쪽에 앉아 있었고 동생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동생은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따뜻한 눈빛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안하고 초조한 표정이었습니다. 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오랜만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동생은 자리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형,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나는 형한테 잘못한 게 없어.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오해? 40년 전 내 전 재산을 가로채고 도망간 게 오해야? 동생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사정이 있었어. 나도 살아야 했잖아.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가 살려고 나를 죽인 거구나. 10년을 모은 내 돈, 내 가게, 모두 내가 가져갔지. 그리고 나는 손수레 하나만 남았어. 동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형. 정말 미안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지금은 왜 또 나를 괴롭힌 거야? 재개발 조합에 투자해서 내 노점을 없애라고 압력 넣은 것도 어쩔 수 없었어? 동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저는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여기 다 증거가 있어. 내가 재개발 조합에 투자한 내역, 조합 임원들과 주고받은 금전거래, 그리고 나를 쫓아내라고 지시한 녹취록까지 모두 확보했어. 동생은 서류를 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형, 이건 오해야. 나는 그냥 투자만 한 거야. 형을 괴롭히려던 게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너는 40년 전에도 나한테 거짓말했고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어. 이제 그만해. 그 순간 이준혁 부회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진수 씨, 변명은 법정에서 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기, 횡령, 문서 위조, 그리고 재개발 사업 관련 배임 혐의입니다. 동생은 부회장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부회장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강그룹 부회장 이준혁입니다. 이분은 40년 전 제 생명을 구해주신 은인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돕기로 했습니다. 동생은 명함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한강그룹? 그 한강그룹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무팀이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끝입니다. 동생은 저를 보며 애원했습니다. 형,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40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었지. 그때도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런데 결국 또 배신했잖아.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 40년 전에도 용서했어. 그런데 너는 뭘 했지? 더 큰 악을 저질렀잖아. 이제 용서는 없어. 법의 심판을 받아. 동생은 고개를 떨구며 울먹였습니다. 형, 나도 가족이잖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내 가족이 아니야. 40년 전 내 돈을 훔쳐 달아난 순간 너는 이미 내 가족이 아니었어. 그리고 지금 나를 또 괴롭힌 순간 완전히 끝났어. 이제 너는 남이야. 동생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회장이 보안요원을 불렀습니다. 모셔다 드려라. 보안요원이 동생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동생은 문을 나서며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더 이상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 만에 동생과 마주했지만 아무런 감정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텅 빈 느낌뿐이었습니다. 부회장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정말 끝낸 것 같습니다. 부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재개발 조합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저씨의 명예를 되찾아야 합니다.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40년 만에 드러난 동생의 배신, 검찰 수사 착수, 재개발 조합 비리 의혹, 대기업 부회장이 직접 폭로, 여론은 들끓었고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재개발 조합 사무실이 압수수색당했고 조합 임원들이 줄줄이 소환됐습니다. 동생도 구속됐습니다. 사기, 횡령, 문서 위조 혐의로. 저는 뉴스를 보며 느꼈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왔구나. 40년. 오랜 시간이었지만 결국 악은 심판받는구나. 법정에 섰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선서를 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 박진수와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친동생입니다. 아니, 친동생이었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저는 작은 뽑기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10년을 열심히 일해서 6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때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사업이 망했다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동생을 믿었습니다. 가게 열쇠, 통장, 권리증까지 맡겼습니다. 한 달 후 동생은 모든 걸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손수레 하나만 남았습니다. 40년 동안 거리에서 뽑기를 팔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제 돈으로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재개발 사업에 투자해서 저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사가 계속 질문했습니다. 재개발 조합과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재개발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협박, 강제 철거 시도, 그리고 손수레를 빼앗긴 일까지. 방청석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동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조합 임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사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는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만에 제대로 마주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증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이준혁 부회장의 차례였습니다. 부회장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께서는 왜 이 사건에 개입하셨습니까? 부회장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40년 전 저는 굶주린 아이였습니다. 거리를 헤매다 쓰러질 뻔했을 때 저 증인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달고나 하나로 제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청석에서 감동의 탄성이 터졌습니다. 부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한강그룹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조사했습니다. 피고인 박진수의 사기 행각, 재개발 조합의 비리, 모두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를 되찾는 싸움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려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가 반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진수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재개발 조합 임원 김모 씨 외 3명, 배임 및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6천만 원 및 이자를 배상하라.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격려했습니다. 할아버지, 축하드립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부회장이 제 옆에 섰습니다. 아저씨, 이겼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부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아저씨가 이루신 겁니다. 40년을 포기하지 않고 버티신 결과입니다. 그리고 40년 전 제게 베푼 선행의 결과입니다. 선한 영향력은 결국 돌아옵니다. 저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제가 베푼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힘이 되어 돌아오는구나.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예전에 손수레를 세웠던 그 자리. 재개발은 중단됐고 골목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저를 알아보고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다시 오셨어요?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할아버지 돌아왔어. 이제 다시 뽑기 만들어줄게.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 웃음을 보며 느꼈습니다. 이게 제 자리구나. 여기가 제가 있어야 할 곳이구나. 판결 이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준혁 부회장이 제안했습니다. 아저씨, 한강그룹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어린이 무료 간식 캠페인입니다. 아저씨의 뽑기 노점을 상징으로 삼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려 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요? 제가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부회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이미 50년 동안 해오셨잖아요. 아이들에게 무료로 간식을 나눠주고 웃음을 주는 일. 이제 그걸 더 크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프로젝트. 한강그룹은 전국 10개 도시에 희망 뽑기 노점을 설치했습니다. 모두 무료였습니다. 저는 그 노점들의 상징적 인물이 됐습니다. 매주 한 곳씩 방문해서 직접 아이들에게 뽑기를 만들어줬습니다. 아이들은 환호했습니다. 할아버지, 뽑기 주세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50년 동안 해온 일이 이제는 전국적인 캠페인이 됐습니다. 제 작은 손수레가 이렇게 큰 영향력으로 확대됐습니다. 어느 날 한 엄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아이가 할아버지 덕분에 너무 행복해해요. 매주 뽑기 먹는 게 제일 큰 낙이래요. 저는 그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가 행복하다니 제가 더 기쁩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부회장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부회장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 캠페인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전국에서 참여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20개 도시로 확대하려 합니다. 저는 감격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부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건 단순한 캠페인이 아닙니다. 이건 선한 영향력의 증명입니다. 40년 전 아저씨가 저에게 베푼 선행이 지금 이렇게 수많은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성공입니다. 저는 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진짜 성공이구나.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삶이구나. 몇 달 후, 저는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40년 만에 정의를 되찾으셨는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기쁩니다. 하지만 복수가 기쁜 게 아닙니다. 제가 다시 아이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다는 게 기쁩니다. 그리고 제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영향력이 된 게 감사합니다.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계속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죽는 날까지 아이들에게 뽑기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목적이니까요. 그 인터뷰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희망을 얻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구나. 1년 후, 저는 다시 그 골목에 섰습니다. 예전에 손수레를 세웠던 바로 그 자리.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깨끗한 텐트, 새로운 장비, 그리고 한강그룹의 지원. 아이들이 줄을 섰습니다. 할아버지, 뽑기 주세요. 설탕 많이 넣어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설탕 많이 넣어줄게. 할아버지가 특별히 많이 넣어줄게. 아이들은 환호했습니다. 저는 뽑기를 만들며 생각했습니다. 50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배신당하고 모든 걸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여전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응원하고 함께합니다. 그날 저녁 이준혁 부회장이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저는 그에게 뽑기 하나를 건넸습니다. 자, 이거 먹어봐. 40년 만에 다시 만들어주는 거야. 부회장은 뽑기를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저씨, 맛이 똑같아요. 40년 전 그 맛 그대로예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할아버지 손맛은 변하지 않으니까. 부회장도 웃었습니다. 저희 둘은 그렇게 뽑기를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부회장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40년 전 아저씨가 제게 건넨 달고나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 캠페인이 수많은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의 힘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베푸는 작은 선행 하나가 언젠가는 큰 변화를 만든다. 그러니까 계속해야 해. 포기하지 말고. 부회장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제게 생명을 주신 것도 고맙고,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도 고맙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고맙다. 내가 날 찾아와줘서, 그리고 함께 이 길을 걸어줘서,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따뜻한 빛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한다. 50년 동안 힘들었지만 결국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다.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웃음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일. 그게 제 인생의 목적이고 의미니까요.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